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과학 이론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다윈의 주장을 이제 우리가 다윈이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거죠. 근데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보통 책이 아닌 거예요.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난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책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1809년에 태어나서 1820 잘못 적어온 것 같은데요. 뭐 59년이든지 그죠? 잘못 적어온 것 같으네요. 50세 종의 기원을 썼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진화론을 발표를 했어요. 50세 때. 근데 이 책이 인류에 정말 가져다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왜? 창조론에 익숙해 있었는데 여기 써 있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큼이나 인류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어떤 창조론적 사고를 했고 천동설적 사고를 했던 건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도는 거야 라는 얘기하고, 창조가 아니라 모든 생물은 크기가 작은 유전형들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 발생하고 발달하면서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센 놈이 적자 생존이라 해요. 적자. 그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한 자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더라. 최후의 승자가 되더라.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고 그렇지 못한 열등한 자들은 멸종되더라. 이런 논리를 이 사람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한치의 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과학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걸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이 책이. 그랬는데 이 사람 하버트 스펜서, 이 사람도 저도 여러분들도 좀 낯선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걸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 진화론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회에 접목시켜서 자연만, 생물만 적자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사회도 적자 생존한다. 그래서 사회, 민족, 문화, 국가 간에 우열이 있다는 거죠. 우열이. 그래서 우등한 존재가 열등한 존재를 지배하고 잠식하고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이제 사회학적으로 그 다윈의 이론을 접목시킨 거죠.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침략과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에도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이론을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나치들도 그랬고 기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열등한 분소한 민족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서 자기의 제국주의자들의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이론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은 다윈이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만든 이론인데, 이 이론이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일부 나쁜 밥을 먹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왜곡된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 이론이라는 걸, 약한 민족을 강한 민족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뺏고 수탈하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갑자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제국주의 이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19세기 이후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논리가 서서히 젖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발전한 자본주의라는 논리하고 접목이 되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우등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지배하고 이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하는 생각을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생물학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강자가 존재하고 약자가 존재하죠. 또한 다수자가 존재하고 소수자가 존재하죠. 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다수자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다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소수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놓고 보면요. 대개 인구의 5% 정도가 이제 장애를 가진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인구의 5%. 그러면 그 5% 중에는 중증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증인 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다 산에가 있어요. 다 산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위해서 몇 번 그 시설을 방문했다가 정말 많이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이제 그 중증 시설은 다 산에 있어요. 사회에서 같이 살기 싫다고 밀어내서 결국은 저 깊은 산 속에 가 있어요. 그들은 약자라는 이유로 내몰렸던 거예요. 사회에서. 같이 있는 것도 싫어. 빨리 왜 우리 동네에다가 이걸 줘. 옮겨 해가지고 가서 옮겨 산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5%의 장애인 중에는 미약한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겠죠. 가령 손가락 하나가 없다든가, 장애가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은 불편한데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수자와 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강자는 항상 강자인 것은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 앞에 가면 나도 약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수자로 살지만 나도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말도 안 통하고 그 나라의 의식과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애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규정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가령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외국에서는 아니고 또 반대로 외국에서는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장애인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쪽 북유럽 쪽에서는 외국인 자체를 장애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뭐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걸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원활한 소통을 못하고 원활한 적응을 못할 경우에 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장애가. 그러니까 외국인은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권 밖에 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자체를 장애인으로 범주에 넣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듯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수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환경이 바뀌면 소수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강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환경에 가니까 내가 어느새
약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윈이즘적 사고에 의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합리화하려는 의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인디안하고 백인들하고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 인디안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살던 영토를 누군가에게 제압당하고 뺏기고 침입자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 자기 영토를 뺏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 봐도 인디안이 약자고 불쌍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인데 서부 영화를 지켜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백인 편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데 세상 시스템은 다수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면 이게 좋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소외받는 거예요.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굳이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조금 잠깐 얘기를 벗어나서 우리는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발전과 진화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삽니다. 법은 우리가 정말 사회의 틀을 갖추기 전에는 사실 법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친구들 두세 명이서 모임을 할 때 뭐 정관, 회칙 이런 거 잘 안 만듭니다. 웬만하면. 근데 10명, 20명, 30명, 50명으로 회원이 늘면 그냥 이렇게 모임을 운영했다가는 중구난방이 되고 우왕좌왕이 되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회칙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 모임은 뭐뭐라고 칭한다. 본 모임의 회원 자격은 뭐 누구누구로 한다. 회장을 둔다. 총무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기 시작하죠. 한두 명이서 여행을 떠날 때는 그냥 떠나면 돼요. 그래서 쓰고 싶은 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데 가서 자면 돼요. 한두 명이서, 두세 명이서 갈 때는. 그러나 인원이 버스 한 차가 돼서 40명, 50명이 되면 중구난방으로 갔다가는 그 여행은 망치기 십상이죠. 망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답사도 갔다 오고, 계획표를 세워서 휴게소는 어디서 승차, 15분, 예? 식사는 어디 미리 가서 답사팀이 가서 답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이거를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각자의 행동을 막 하다 보면 이게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법을 만듭니다. 법.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생활하니까 편하고 좋은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현대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법을 강화하고 법을 견고하게 짜면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가령 법을 여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법이 무르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법이 좀 타이트하고 세지 못하냐. 법이 너무 물러서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법을 좀 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는 흉악한 범죄나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인터뷰를 하죠. 기자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갖다 마이크를 대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다. 저런 놈을 왜 살리냐. 법을 더 가혹하게 해서 사형제도 부활하고 집행하고 그래야 이 나라의 범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저런 놈들, 흉악범들 싹 잡아서 막 무기징역을 하든지 사회에 절대 못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법을 계속 강화해서 수위를 높여만 간다고 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범죄자를 다 죽이고 다 가둬놓고 도둑질하면 손 다 자르고 탈옥하면 전부 다 다리 자르고 이러면 탈옥이 없어지고 이러면 범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정말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법을 강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막 이렇게 올려놨다가는 나중에 듣질 않는 거예요. 아니 팔을 잘랐는데도 도둑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대요? 그냥 도둑질 했다고 죽여? 그래서 법의 형량을 막 가혹하게 막 올리는 거는 이건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먹히면 어떡할 거야.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법을 강화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일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차츰차츰 이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좀 더 이렇게 해서 높이는 거죠, 형량을. 근데 이거와 함께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교화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면요, 듣게 돼요.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배꼽에다 대고 인사했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듣고 누굴 만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나중엔 그렇게 해요.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처음에는 어른들 앞에서 막 어른을 이끌어먹고 이제 막 먹고 그러는데, 안 돼. 할아버지 먼저. 이렇게 가르치면 나중에는 해요. 교육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즉각적이진 않아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면 성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육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법정 의무 교육만 해도 매년 하나씩 늘어나요. 안전사고 크게 터지면 안전교육해라. 어떤 기관에서 성희롱 문제 터지면 성희롱 교육해라.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 장애인 인식 개선해서 고용률을 높이는 고용교육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공직자들이 일바예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왜? 공무원들이 먼저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먼저 의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계속 많아지고 늘어나니까 지겹죠. 그래서 교육에 집중을 안 하고 또 인터넷만 틀어놓고 내 볼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되긴 됐지만 지금 10년, 20년 계속 해오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사회적 인식이 많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10년 전, 20년 전의 일상적인 사고와 지금의 사고를 비교하면 가령 성희롱 문제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영향이 크다고 봐요. 교육은 그냥 메칼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육 받으러 많이 다니는데 정말 지겨워요. 힘들어요. 교육 받는 게요, 일하는 것보다 어떨 땐 더 힘들어요. 교육생이 되는 순간 왜 이렇게 졸려요? 교육생이 되는 순간 왜 이렇게 배는 고프고, 화장실은 왜 이렇게 자주 가고 싶고, 이게 그래요. 그렇지만 그 지겨운 교육이
어쨌든 간에 반복되고 누적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회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10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도 아무리 교육을 했는데도 사회가 안 바뀐다. 그러면 그 교육은 의미가 없는 거고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교육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출산율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되네 쉽게. 근데 만약에 그 교육을 안 했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한편 들긴 해요. 그래서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반드시 교육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권교육 같은 것도 참 기본 중에 기본 교육일 수는 있지만 듣기 싫지만 눈 감고라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서서히 변해간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인권 얘기하러 왔는데요. 인권은 뭐 글쎄 막 해석도 어떤 분들 막 인권의 정의 이렇게 내리는 거 보면 어디서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을 멋있는 말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소박하게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고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강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소수자일 수도 있고 다수자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존중하다는 거예요. 존엄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금 학생이 소중하냐 선생님이 소중하냐 뭐 그렇게 비춰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 뉴스 많이 보면서 저라고 무슨 뭐 선생님들 교권 신장하는 거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선생님들이 교권이라는 말부터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교권은 교사가 지닌 법률적인 권리입니다. 즉 여러분들도 공직자법 관련 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행동하시고 생활하시지만 교사들도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법과 교육기본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그 교사 집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법에서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걸 교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에게는 뭘 줬느냐? 학습권이라는 걸 줬어요. 아이들은 학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교사들은 제대로 가르칠 권리, 학생은 제대로 배울 권리. 이게 교권과 학습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법률상의 권리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이 문제라는 어떤 그런 류의 여론도 있고 언론 보도도 봤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학생인권은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인데 인권은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 또는 그 헌법 위에 초법적인 그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권리예요. 즉 교권이 학생인권과 충돌한다는 거는 비행기하고 기차가 충돌하니까 이 기차를 부딪히지 않게 다니게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도 교사로서의 교육자로서의 교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인간으로서 교사도 인간으로서 인권이 있는 거고 학생도 학생이라는 신분에 앞서서 초법적인 권리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왜 유독 학생만 학생 인권을 제정해서 조례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했는데 학생 인권 조례는 우리 충남도 있습니다만은 좀 뭐랄까 그 재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자와 약자의 논리로 놓고 보면 학생은 누가 뭐래도 약자예요. 다수자와 소수자로 놓고 볼 때 학교에서는 학생이 다수일지 모르지만 사회 전반으로 놓고 보면 학생은 여전히 소수자예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어른들처럼 지혜롭지도 않아요.
약자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은연중에 굉장히 소외받고 무시당했던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연령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저도 한 50대 중반 됐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엄청 맞았어요. 말도 못하게 맞았어요. 그것도 그냥 뭐 가벼운 체벌이 아니라 이건 사람을 죽이라고 때리는 거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억압당하고, 뭐, 이렇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뭐,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뭐, 머리를 카라에서 1cm가 어떠느니, 앞머리는 눈썹에 닿으면 안 되느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계속 규제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되니까 그걸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교육을, 이 내용과 관련 없는 얘기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권과 인권이 대립할 수는 있다고 봐요. 존엄한 존재끼리. 그러나 인권을 이 초법적인 권리인 인권과 법률상의 헌법도 아니고 밑에 하위의 법률상의 권리인 교권을 가지고 학생 인권을 없애라 마라 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성립이 불가한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의 교권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침해되고 있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조사에 보면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그 교사들이 침해받는 인권의 가해자 중에 10%가 안 돼요. 교사들에게 직접 설문을 해보면 가장 큰 이제 그 교권에 자기들의 가르칠 권리,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도하고 가르칠 권리를 방해하는 세력 중에는 대다수가 동료 교사 또는 그 교장교감 선생님이라고 하는 지휘권자 또는 학부형 또는 교육당국, 교육부나 교육청 자기가 그런 설문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인격으로서 대하고 선생님의 인권을 존중하고 하는 교육도 분명히 필요한데 교권 확보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 그 주장은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인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거는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요. 아시죠?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789년에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 이전에는 뭐예요? 황제정의 시대, 제정과 왕정의 시대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라를 세워서 권력을 왕위를 계속 이제 핏줄로 세습하는 시대.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부당하다. 그러면서 온갖 부조리가 일어나니까 프랑스에서 정말 온 시민이 일어나서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족들을 다 처단하고 시민의 세상을 만들죠. 그래서 1789년에 프랑스에서 다른 데도 혁명이 일어나요. 영국도 영국혁명, 미국도 미국혁명, 러시아도 러시아혁명 다 일어나는데 프랑스만 대혁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많이 죽였어요. 그만큼 사회 변혁의 각도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대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이후에 이 시민들이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걸 처음 발표를 해요. 프랑스 인권선언. 그래서 여기서 인간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의회가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인권선언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부적인 권리, 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이런 권리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인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당시에 처음 나왔던 이 프랑스 인권선언이 오늘날 베이스가 돼서 이제 오늘날 세계 인권선언이 나왔고요. 그 세계 인권선언이 기반이 돼서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의 정신이 세계 인권선언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헌법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읽어보면요. 헌법은 뭐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1장과 2장 뭐 조문이 한 40개 되나? 기가 막혀요. 막 정말 뜨거운 게 이렇게 치밀어 오를 정도로 내용이 너무나 야 이대로 살면 진짜 우리나라는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긴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냥 쭉 절대왕정과 봉건 특권을 타파하여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한 거고요. 근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고요. 인간의 권리를 확립한 선언. 그 다음에 보편성이 강조되어 세계 인권의 역사를 그 의의를 인정한 뭐 선언이라고 하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서 시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민. 여기서 왜 시민이 갑자기 나올까? 국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뒤 문장의 맥락으로 봐서는 보령 시민, 천안 시민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 근데 왜 뭐 군민도 아니고 도민도 아니고 왜 시민이라는 말을 썼을까? 근데 어렴풋이 생각은 했는데 명료하게 지금 같으면 인터넷이라도 찾아볼 텐데 그렇게 해서 막 되게 저 시민의 의미가 뭔가 답답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역시나 찾아보니까 시에 살아서 시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계급적 시는 계급인데 민주주의적 자치를 통치의 기본 질서로 하는 특정한 정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평등하게 향유하는 개별 구성원. 이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즉 자신의 권리를 아는 사람. 법률과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라는 계급이 처음 그 용어 자체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인류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 프랑스 인권 선언이 영향을 준 게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세계 인권 선언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엔이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발표를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국제연맹은 여러분들 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을 만들었는데 국제연합은 지금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국제연합의 창립된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전쟁을 막자는 거예요. 2차 대전을 하고 인류가 깜짝 놀랐어요. 싸울 때는 미친 듯이 싸운 거예요.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눈 감고 막 갈겨대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인류가 처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을 해요. 그전에는 단발성 총을 쏘던 게 1차 대전 때 따발총이라는 게 나왔어요. 기관총. 그냥 뜩 놓고 드르르 갈기면 드르르 하면서 그냥 연발로 수백 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이 1차 대전 때 나왔고 탱크 1차 대전 때 나왔고 전투기 2차 대전 때 나왔고 항공모함 2차 대전 때 나왔고 원자폭탄이 2차 대전 때 이런 대규모 살상 무기가 1, 2차 대전을 통해서 마구 쏟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저게 있을까? 진짜 그렇게 사람을 죽일까 했던 원자폭탄이 진짜 2방 떨어지고 나니까 인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전후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죽은 사람이 1차 대전 때 약 한 1000만에서 1500만 명 잡거든요. 군인 말고 민간인 포함해서. 그냥 어느 날 날벼락 맞은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뭐 홀로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유대인들 집단 대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가스실에서. 이런 거까지 다치고 원자 폭탄 맞아서 어느 날 뭐 생업에 종사하다 어느 날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사상자 말고 사망자만 2차 대전 때 5천만 명 이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이제 야 이거 정말 더 이상 큰일 난다.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순간 지구는 파멸이다. 다 끝나는 거다. 절대 3차 대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근데 그동안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나머지 전쟁을 놓고 볼 때도 이게 전면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지전에서 시작하거든요. 그죠? 사라예보에서 총 한 방 쏴가지고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죽은 사건이 빌미로 1차 대전이 터진 거고, 2차 대전 이제 독일이 폴란드 침공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전면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제연합을 만들고 국제연합이 만든 선언이 세계 인권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라든가 제1장, 2장, 제1장은 이제 국가의 정체성이 나오죠.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이걸 읽어보면 정말 막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주옥 같아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것이 대개 다 뭐다?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이 반영된 거다. 거기서 거론됐던 이야기들이 헌법 정신에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세계 인권 선언 자체는 유엔이 한 결의로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다 침투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기 보면 상당히 비슷해요. 그 골격이.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이렇게 소프트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예. 이 세상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이요, 공급자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 그래서, 그리고 항상 다수자나, 강자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이, 아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 내가 만약에 소수자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빠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캔 뚜껑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 50 넘어간 분들은 이거 기억할 거예요. 이게 캔이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선물이 오는데 집에 저걸 따는 기구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선물을 먹겠다고 저 캔 따개를 갖다 놓는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로 이렇게 땄어요. 지금 웃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걸 보고 맞아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 베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뭐 망치 갖다 막 치고 온 집안 밑에서 붙들고 누구는 이제 망치로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나마 뭐 이렇게 젊은 남자라도 있으면 따는데 할머니만 사는 집에 만약에 저런 거 갖다 주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돼버려요. 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활 수준이 좀 나아지면서 요런 캔 따개 요런 게 하나씩 집에 비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인 줄 알다가 이게 낫네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야 좀 안 다치게 좀 해보고 더 편하게 좀 해봐 라고 해서 제조사들이 캔 뚜껑을 요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타치 캔. 그랬더니 따기도 편하고 다칠 일도 없고 약자인 사람도 저걸 잘 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했는데 여전히
이거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야, 좀 안 다치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나 해서 만든 게 요새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요새 마트에 가서 캔 종류 뭐 참치나 이런 거 사시면요, 이게 알루미늄 뚜껑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강자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니, 나는 만들 테니까 뭐 칼로 따먹든 낫으로 따먹든 그건 당신 당신 처지지 내가 고려할 바는 아니야. 누가 저런 거 없으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야, 그러지 말고 공급자가 좀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은 여러분들 웬만한 댁에 가면 이 와인 따개 정도는 뭐 다 있을 거라고 봐요. 추석 때 선물 받으면 거기 와인 2병 놓고 가운데 저거 하나씩 다 줘서 집에 웬만하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기억나시잖아요? 뭐 젓갈로 뺐다가 뭐 벤치로 뺐다가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저거 하나 이제 딸라고 하면 온통 집안이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이렇게 만든 병뚜껑을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편해진 거죠. 공급자가 생각을 바꾸니까. 가위 얘기도 해드리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가위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갈비집 가도 다 저걸 주고 다이소나 마트에 가도 다 이렇게 생긴 가위가 주를 이루어요. 그런데 40대 중반 넘는 분들은 이런 가위를 많이 봤을 거예요. 집에서 할머니가 쓰는 가위가 저렇게 생겼었어요. 저 가위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왼손잡이들은 못 쓰는 가위예요. 오른손잡이만 써요. 그럼 세상에 왼손잡이는 없나? 왼손잡이 분명히 있죠. 한 10% 돼요. 이 중에서도 10% 남짓은 왼손잡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거예요. 아, 누가 왼손잡이 하래? 그래서 가위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가위 한번 쓰려면 정말 불편했어요. 정말 불편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니 탓을 한 거야. 누가 너보고 왼손잡이를 태어나래? 이렇게. 자, 여기도 강의장이 있네요. 제가 일찍 와서 유심히 봤는데 여기는 저기가 없네요. 그 메모판. 뭐라고 그러나?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그동안 공연장 또는 강연장 가서 확인해 보면요. 여기 이제 뭐 한 300석 되잖아요? 왼쪽으로 열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300개가 전부 다 오른쪽에다가 이 보드를 설치해 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라는 전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최신 건물이니까 여기는 이제 경사가 돼 있을지언정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여기 다 이렇게 오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를 다녀요.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도 좀 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강사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도 강의하러 다녀요. 강의는 뭐 항상 그 장애가 없는 사람만 다녀야 된다라는 어떤 법은 없잖아요. 그분들도 다 다녀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온다고 치면 그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강단에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강사 한 100명 불렀는데 지금까지 없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요. 옛날에 이렇게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건축 설계하고 그러는 사람 같으면 야, 한 10% 정도는 왼손잡이 것 좀 만들어 라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 정도 배려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훨씬 편해요. 의외로 손가락을 못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잡아서 돌리는 게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절단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편하더라. 누구나 다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요 얘기 때 많이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저하고 파트너 강사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한쪽 팔이 없으세요. 한쪽 팔이. 그래서 한쪽 팔만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기관에 갔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용변을 보는데, 다른 화장실 다 이걸 쓰니까, 자기는 팔이 하나니까, 이거를 두루마리를 풀어서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을 못 했어. 근데 어느 기관에 가니까, 요걸로 해놨더래요. 그래서 쪽쪽 뽑으니까 한 장씩 뽑히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언제 한번 강의 때 이런 내용을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청양군청에 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청양군청에 갔더니. 그래서 얼렁 사진을 찍어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수자가 두 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편하면 됐지 뭐 라는 생각으로만 사회가 가면 안 돼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이 사회에는 팔 하나만 있는 분, 뭐 두 손을 다 쓰기에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그분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정말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예요. 버스도 요새 새로 보령은 사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도시 지역은 이제 시 외곽으로 가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시내에서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에서 요거 그 저상버스를 이용하면 바로바로 안전하게 이렇게 탑승이 가능해요. 전 구간 대부분 보도블록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농복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잠깐 벗어나면 저상버스가 좀 의미가 좀 퇴색되죠. 그래서 어떤지 정확하게 상황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는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입니다. 이제 자연 감소 시켜가지고 이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퇴출되면 다시는 사지 않습니다. 소수자를 배려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한 명이 탈지 두 명이 탈지 모르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되니까. 헌법 정신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상버스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게 이제 시외버스, 고속버스예요. 보령은 기찻길이 있어서 기차는 이제 지원이 돼요. 장애석이 따로 있고 장애인이 기차 플랫폼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확보되어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부여 사는 사람은 서울 가고 대전 갈 때 시외버스를 못 타요. 갈 길이 없어요. 가령 보령 분들은 뭐 익산으로 돌아서 대전을 가든 천안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든 뭐 갈 수는 있잖아. 부여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방송도 하고 아무리 토론회 공청회를 하고 방송을 해도 사회가 주목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출근길에 가서 막 불어눕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정말 인권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들 존중해줘야지, 저 사람들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좀 시선으로 뉴스를 보기보다는 리포터 하는 사람들 자체부터가 뭐 출근길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시민들은 지금 할 때가 따로 있지, 지금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저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짜증내는 멘트를 또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분들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소수자기 때문에 외면받는데 그걸 시정해달라는 거죠. 육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 다 아실 테고요. 보령도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십니다만은 이게 이제 해운대에 백사장에 이걸 깔았다는 거예요. 몇 년 된 거예요, 벌써. 몇 년 된 건데 백사장에 보드를 깔아 놓으니까 의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용하나 봤더니 다쳐서 목발을 짚고 온 사람들이 모래밭은 빠지니까 못 가는데 여기 일로는 가더라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분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구가 왔는데 엄마하고 큰아들은, 아빠하고 큰아들은 야 바다다 하고서 뛰어갔는데 엄마는 아기를 안고 유모차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놓으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 그 보행기 이용하시는 할머니들도 이걸 이용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제조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다수자만 편하면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수자들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집에 가만히 있지 뭘 돌아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화장실도 옛날에는 뭐 다 이렇게 네가 키가 작아서 못 사는 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다 했던 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서 이건 서산 옥녀봉 공원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장애인용, 뭐 비장애인용, 어린이용,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도 보니까 이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가리대가 다 완벽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모범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세면대도 높이를 낮춰 놓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이용을 하더라. 세상엔 아이도 분명히 있는데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했던 거죠. 이거 엘리베이터 버튼도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밑에 키높이를 해줘도 안 돼요. 근데 요새는 모든 고층 건물에 우측 옆구리선 정도의 뭐예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하나 추가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 했죠. 이것도 하나 참고가 될 만한데요. 이게 요거는 예산군청에서 찍어왔어요. 그래서 예산군청에서 이걸 왜 이거 했나 했더니 엘리베이터가 예산군청 새로 졌잖아요. 거기도 한 7층인가 8층인가 그 정도 되는데 보니까 예산군청에 오는 민원인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거기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가다 쓰다 한 7층까지 올라가려면 그것도 힘든 거야. 그래서 어른들 편하게 가시라고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의자를 설치해 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획기적인데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런 것도 벤치마킹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항상 불편한 분들도 이렇게 이동권을 보장받는 이런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디자인이 보편화되어 있죠. 이 얘기도 좀 한번 드리면 행락철에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남자들은 줄 안 서요. 근데 여자들 화장실에 여기 이제 뭐 우리 머드 축제라든가 이런 대규모
큰 행사를 제가 머드축제는 성수기 때 못 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오겠습니다. 내년에. 근데 이제 이 대형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임시 화장실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근데 꼭 그냥 남과 여를 1대1 비율로만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 거 10개, 여자 화장실 10개. 이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용변을 보는데 훨씬 더 시간 소요가 오래돼요. 그리고 공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남녀를 똑같이 50평, 50평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성은 동시에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여러 명이서 동시에 용변을 볼 수가 있고 또 뭐예요? 빨리 보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 건물을 질 때는 꼭 똑같이 진단 말이에요, 면적을. 그래서 요새는 여성 화장실을 하나씩 더 짓는 추세입니다. 아니면 면적을 남자 화장실보다 2배 더 크게. 이래야 이제 이런 그 여성들만 줄을 서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사회를 보는 관점이 이제 옛날과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장애인 얘기 좀만 더 해드릴게요. 장애인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마침 엊그저께 원효대사 관련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멋진 분이더라고요. 한국 역사 불교 철학에서 원효를 빼면 뭐 할 말이 없는 그 정도의 어떤 존재감을 갖고 계신 분이던데, 이분이 화쟁사상이라는 일심사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그래가지고 해복을 바가지물을 먹고 이제 깨달은, 그게 이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화쟁사상이에요. 화쟁사상.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도 그렇고 교파 간에 굉장히 대립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귀족과 천민 간의 어떤 계급적인 이해관계 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 원효대사 스승께서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서로 다른 거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원효가 617년 태어나셨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뭐 한 1500년 가까이 되신 분이죠. 그 1500년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의 사상이 제가 이렇게 책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일본에 또 엄청난 그 영향을 끼쳤더라고요. 그래서 화쟁사상. 그러니까 인권을 이해하려다 보면 다름과 틀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네, 지금부터는 좀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애를 놓고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사례를. 개별의 문제다. 그건 병이다. 의료적인 문제다. 네가 다친 거지 뭐 누가 너 보고 다치랬냐. 네 문제라고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를 치부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거는 여기다가 경사면을 깔아줬으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으면 이 사람은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저상버스를 안 만들어주고 계단버스를 만들어주고 니네는 못하니까 장애인이야 라고 규정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 사회가 이걸 안 깔아줬기 때문에 못 온 거 아니냐. 사회가 장애인이 편하게 탈 수 있는 버스, 기타 시설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다녔던 거고, 그래서 불편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받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이 그걸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이건 사회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점자 도서를 어디 가서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점자 도서가 많으면.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에 왔을 때 모든 행정 안내문이라든가 행정 그 서류 양식이 점자로 되어 있으면 저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야 이건 그걸 못해준 사회의 문제 아니냐라는 시각, 그 다음에 인권적인 시각에서 이제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 이런 세상이 열린 거죠.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요거는 이제 뭐 프랑스 전력청에서 음향 지원이 안 되네요. 음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장애인이 다수인 사회에 비장애인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장애인 편의에 맞춰서 사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도서관에 갔더니 모든 책이 점자로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전부 다 수어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에 맞춰서 세상 시스템이 깔려 있으면 내가 가니까 내가 장애인이 되는구나. 이런 짧은 영상이지만 그런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아유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시혜적인 자선적인 의미 시선으로 봤던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으로 저거 치료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사회가 문제인데, 사회가 이거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들 저렇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사회가 인권적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하면서 이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인권적인 성숙도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시선으로만 봤어요. 그러다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 재활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적인 시선으로 이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학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설명을 못 드릴 텐데,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장애가, 소아마비 친구가 있었는데 한 1, 2년은 엄마가 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몸집이 크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특수교사 붙여서 뭐 휠체어 해서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주고 다 했을 텐데, 그전에는 국가가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걸 해줘야 된다는, 네가 그렇게 태어난 거지 국가에서 왜 너를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였으니까. 그랬으면 그 친구도 학교를 다니고 했을 텐데 그냥 1, 2년 다니다 말았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사회가 그 시스템을 못 깔아준 사회가 책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 아니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할 때 소수자인 그 사람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사람이면 여기 와서 뭐가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인권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법률의 모태가 되는 거고,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법률로서의 효력 자체를 상실하는 거죠. 그만큼 헌법이 중요한데, 헌법은 좀 뭐랄까 피상적인 내용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뭐 액자처럼, 벽에 걸린 액자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실제 우리가 써먹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헌법에 대해서. 그런데 헌법을 놓고 보면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 거기 생활시설 이용자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미안해하고 사회에 나는 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를 사실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커피 사 먹고 짜장면 사 드시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는 부가가치세가 다 세금인 거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금 다 내시는 거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못 살게 굴려고 만든 게 아니다. 국가는 여러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세금을 걷어서 이걸 통해서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거 받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물론 고마운 마음 가져야죠. 그러나 그걸 막 움츠러들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게 제가 아주 올해 강의는 이 사례를 좀 얘기하고 다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장애인이 동생이고 장애가 없는 형이 있었는데 얘가 대학생이었고 얘는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네. 엄마가 홀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고 살았는데 아니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갓집에 조문을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쑥덕쑥덕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저놈이 죽고 이놈이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내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장애가 있는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멀쩡한 목숨을 얘 대신 얘가 죽어야 돼? 그건 무슨 논리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이제 알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 회사 직원이었어. 이 지네 형이 아주 막 초 엘리트였어. 근데 외국 나가서 유학생활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불성실하고 별로 일도 못하고 좀 4차원이고 좀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아니, 이 친구가 지 입으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 내가 죽었어야 된대요. 우리 형이 살고. 지 입으로 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했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를 해도 돈도 잘 벌고 뭐를 해도 생산적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본주의죠. 돈이 최고인 세상이고 돈을 위해서는 뭐 별짓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막 생겨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등장해서 이제 했더니 처음에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막 그 방탕한 사람들도 생기고, 근로 의욕이 없어지고, 근로를 안 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고 국가의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레이건이라는 사람과 마거릿 대처라는 이 동시대의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걸 표방합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80년대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신자유주의는 옛날에 자유경제로 돌아가자. 복지가 아니라 일한 만큼 벌고 버는 만큼 시컷 벌고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부를 얼마든지 축적하는 것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복지를 줄이고 무한 경쟁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제 그 경제 노선을 그쪽으로 잡아가죠. 이게 1980년대인데 이 이후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이 사상을 기반으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규정하라. 그럼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민주주의 사회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 두 개는, 첫째는 민주주의예요. 우리 이제 와서 독재 이제 못해요. 사람들의 의식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독재를 하겠어요. 민주주의. 또 하나는 뭐예요?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돈에 대해서 아주 집요합니다. 그리고 냉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헌법에 좋은 내용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테고, 이제 뭐 헌법 조문에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언제 한번 조목조목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대단히 좋은 우리가 헌법이.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모든 국민이에요. 헌법에 모든 국민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모든 국민은 뭐뭐하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라는 걸 제가 여기서 헌법을 굳이 소개해 드리는 거는, 모든 국민 속에는 소위 말하는 약자도 있고 소수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게 헌법에 반복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10조에 인간으로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 추구. 그다음에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참정권,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자유 침해 불가의 원칙, 그 다음에 통신의 비밀 침해 불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공무단인권, 뭐 이런 권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로의 권리, 교육 권리. 그 37조에 요게 있어요. 국가의 안전보장, 안정이 아니라 안전이네요. 안전보장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37조에. 그래서 이 37조를 근거로 헌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아직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같은 거.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 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상하다. 헌법에서 다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도 때로는 법률로서 헌법 조문이지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됩니다. 공직자는요,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든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든지. 헌법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에요. 국민의 안전과 행복.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데 우선 안전이에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해줘야 돼요. 단 서너 명이 저 멀리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돼 있다면, 야, 거기 그 멀리를 어떻게 가냐. 그럼 그 사람들, 그 너댓 명 되는 사람들 살리겠다고 그럼 그 멀리까지 군대를 보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국민의 안전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국민은 그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충성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말리아 거기까지 가서 전격 작전을 수행해서 우리 국민을 구해오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얼마나 가슴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행복했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는 첫째는 안전이에요. 그래서 대외의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뭐 도둑놈, 강도놈들, 이런 놈들로부터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향은 꼭 뭐 군대 경찰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국민이 최대한 안전하게끔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 같은 거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는 거죠.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군인, 경찰, 소방, 뭐 보건,
이쪽 분들은 뭐예요?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죠. 여러분들은 행복이에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집단이에요. 삶의 질을 높여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를 늘 생각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안전은 그분들이 책임지고, 국가가 국민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국민의 안전과 행복.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전보다는 뭐예요? 행복. 어떻게 하면 국민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걸 연구하는 게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루한 강의를 1시간 넘게 자세 흐트리지 않고 이렇게 잘 경청해 주시는 모습으로 봐서는 보령 시민은 대단히 행복하다. 왜? 여러 공직자들이 국민의 행복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세가 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